김태현의 정치쇼 3부 경제 끌어올려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혜리 뉴스포터 에디터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이 얘기부터 좀 해보죠. 수산업계의 움직임. 자, 신 에디터. 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시작이 됐어요. 네. 그런데 가장 이제 걱정인 게 소비자들의 반응하고 실제로 수산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게 매출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네. 실제 어땠습니까? 주말에 수산물 소비. 일단 저 개인적으로도 스시를 먹기로 한 약속이 네. 고기로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저 주말에 이제 체감이 되더라고요. 아, 이게 사람들의 심리가 네. 정말 움직이는구나. 그리고 이제 마트에 가보면 네. 오히려 수산물 쪽이 부쩍부쩍했어요. 그 이유를 그런 보도를 보면 봤어요, 저도. 네, 오히려 지금 사는 게 가장 안전하다. 특히 김이나 멸치 이런 건 좀 사재기해놓고 좀 저장이 가능한 수산물이다 보니까 네. 이 주부님들께서 많이 나오셔가지고 미리 사는 거예요. 근데 더 마트나 백화점도 거기다 어떻게 써놨냐면 오염수 방류 전에 수매한 멸치 김 세트다 이렇게 아예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추석 선물에 오히려 이게 더 귀해질 수 있잖아요. 방류 네. 전에 김이나 이런 멸치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추석 선물로 사재기 하시는 분들 꽤 계셨다고 해서 실제 매출은 네. 올랐습니다. 보니까 그래요? 이 마트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수산물 판매량은 오히려 늘었는데 이게 이제 뭐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뭐 많이 샀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불안 심리 때문에 오히려 사재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건어물 같은 경우에요. 자, 그러면 건어물을 그렇다 치고 네. 신선식품 예를 들어서 네. 광어, 우럭 이런 분 해산물 이런 건 어때요? 그러니까 2분기 수산물 소비가 2년째 급감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는 통계청이 발표했어요. 2분기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2분기요? 예, 2분기죠. 신선 수산 동물 월 평균 가계 소비 지출 이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많은 분들 좀 어색하실 거예요. 신선 수산 동물 이게 뭐지 할 텐데 삶거나 뭐 찌거나 굽거나 아니면 절이지 않는 가공 처리하지 않는 이제 수산 동물류를 얘기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소비가 이제 9.8% 이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했다는 거죠. 예. 금액으로 보면 한 월 평균 6,800원 정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로 이제 쓰고 있는데 이게 가계 동향 조사 발표한 이후에 큰 폭으로 이제는 떨어진 수치입니다. 그런 이유가 일단 계절적 요인도 있어요. 여름이다 보니까 또 이런 어떤 신선식품 같은 거 좀 줄이는 부분도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신선식품 중심으로는 좀 2분기에 좀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대형마트들 보니까요, 네. 신 에디터. 이 수산물 재고 생기면 안 되잖아요, 마트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 방사능 수치 검사 강화하는 비상 관리에 들어갔다 뭐 이런 보도도 봤는데 어떤 네. 상황이죠? 일단 마트들이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시행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네. 이 방사능 안전관리 대응 단계가 이 4가지로 이제 운영이 됩니다. 일단 평시, 주의, 경계, 심가. 근데 지금 마트 가보면요 주의라고 하고 네. 있고요. 이게 이제 경계로 간다면 그때부터는 정말 더 소비 심리는 얼어붙을 수 있죠. 그래서 평소 대비 검사 대상의 어종을 최대 50% 정도 더 확대해서 샘플링 검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네. 이렇게 해도 사실 주부들의 입장은 아니 수산물 원산지 많이 속이지 않냐. 우리도 횟집 가면 국내산으로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양식이고 뭐 그런 적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를 아무리 공개한다고 해도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울지는 네. 참 걱정이긴 하고요. 아까 전에 제가 하나 좀 더 짚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게 사람들이 자꾸 언론들이 소비만 기사를 내고 있어요. 소비 줄면. 근데 사실 우리나라 수출도 꽤 많이 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 1월부터 7월에 수출액이 11%가 떨어졌어요, 이미. 예. 근데 이게 이제 뭐 오염수 때문이다 그건 아닙니다. 일단 세계적인 경기가 지금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량이 계속 줄고 있는데요. 이게 수산물의 수출 부진도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중국에서 이제 더 이상 일본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 그럼 있죠. 과연 메이드 인 재팬을 거부했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 바로 옆에 있는 우리나라의 김이나 멸치 이런 것들은 과연 그러면 수입할 것인가? 우리나라가 이제 명태 같은 거 많이 수출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10%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 내년에도 과연 이 수출의 부진이 더 이제 심각해질 것이냐 이걸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어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심각할 것 같기 때문에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신경을 꽤 써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자, 3935님께서 지난 금요일에 오래간만에 지인과 함께 횟집을 가려 했는데
사람이 가득 차서 갈 수 없었습니다. 없을 줄 알고 갔는데 네. 사람 많아서 저는 못 먹었어요. 이런 문자 주셨거든요. 너무 공감해. 이게 사람의 행동의 이유를 다 우리가 일일이 물어볼 네. 수는 없는데 네. 이런 지금 횟집에 사람 많다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예를 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별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오염수 방류돼서 회 못 먹는다고 난리들이야. 별것도 없구만 안전하구만 이겁니까? 아니면은 앞으로 못 먹을 테니 지금 먹어주자 이겁니까? 저는 둘 다인 것 같아요. 저도 둘 다? 이제 주말에 쇼핑센터를 갔는데 네. 스시집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도 이게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오염수 뭐 어차피 지금 뭐 네. 중국에서 나오는 뭐 방사능 수치가 더 높다는데 이런 어떤 정보를 보고서 뭐 이렇게 드시는 분도 있고 오히려 뭐 안전하다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말씀 주신 것처럼 아직은 이제는 오염되지 않았다. 지금 먹어둬야 된다. 그래서 뭐 스시집에 엄청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네요. 사람들한테 다 일일이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내년 이맘때쯤에도 수산물 소비가 계속 유지가 되면 맞아요. 네. 안전하네 별거 없는데 왜 그래 이게 맞는 네. 거고 내년 내내 확 줄면 지금 소비가 늘어난 건 안전할 때 미리 사두고 먹어주자 이거고 뭐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 에디터 보니까 정부가 급식업체하고 만나서 소비 확대 방안, 수산물 소비 확대 방안 논의할 예정이라면서요? 네, 이번 주에 이제 국민의힘이 우리 네. 바다 지키 검증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가지고 이 해양수산부, 수협 중앙회 그리고 급식 업체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개최하는데요. 한마디로 급식에 수산물 더 많이 소비해라. 라는 겁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 이번 주 식단도 다 해산물이라고 하고 네, 일주일 내내 해산물로 네. 먹겠다는데 이제 회도 9월부터 주더라고요. 네, 물회부터. 네. 네. 오늘은 광어회 우럭회였어. 메뉴를 보니까. 네, 근데 이제 9월부터는 주 2회로 줄이겠다는데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이제 9월부터는 10월부터는 왜 줄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벌써부터 맘카페는 난립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이렇게 봐요. 학부모들의 반응이 결국은 진실된 여론이 아닐까 그런 것도 학부모들의 봅니다. 반응. 그러니까 본인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먹이면 되는 건데 네. 지금 이제 맘카페에서는 물론 맘카페가 모든 여론은 이제 뭐 배변할 수는 없지만 예. 거기서는 어떻게 아이들한테 이런 급식에 이 수산물을 그렇게 땡처리하느냐. 왜 저는 군대는 안 가봤지만 옛날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항상 얘기하잖아요. 조류병 돌 그래요? 때는 매일 닭 나왔다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불안감이 나오고 있고요. 하여튼 이게 지금 문제는 이렇게 급식을 급식 쪽으로 간다고 해도 결국엔 정부가 자꾸 이렇게 기업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권 평론가. 네. 중국은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이거 네. 발표했죠. 그러면 네네. 일본 수산물 업계는 굉장히 타격이 오겠네요. 아무래도. 근데 이게 언론에서는 지금 뭐 일본 수산물에 대한 타격이 있을 거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또 일각에서는 또 반대 목소리도 나요. 왜 그러냐면 이게 중국이 일본 수산물을 수입하는 게 전체 수산물의 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 수출국이긴 해요. 일본이 중국 쪽에 수출하는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전체 수산물 수출액 중에서 4%가 수입액 중에서. 네, 수입액 중에서 4%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보는 거고 어차피 일본의 수산물은 자국 내에서 소화가 됩니다. 대부분 자국에서 먹거든요. 워낙 많이 먹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일각에서 나오는 뭐 일본의 중국의 수입 금지 조치가 뭐 일본에 큰 타격이다. 이건 거는 저희 일부의 저는 목소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가 볼 수 있는 게 실제 그 일본이 전체 무역에서 이 수산물 수출이 차지하는 게 1%밖에 안 돼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뭐 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뭐 소부장 이런 쪽이 많은 거지. 일본이 사실 생선 팔아서 먹고 산 나라는 아니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일각에서 나오는 뭐 심각한 타격이 입을 거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게 좀 팩트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예. 또 오히려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냐면 중국에 오히려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위기가. 왜요? 왜 그러냐면 일단 중국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다 기피할 거 아닙니까?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수산 그 생태계가 완전 무너지는 거죠. 중국의 수산업 그쵸. 생태계 자체가. 예, 거기 어민들 계실 거고 거기에서 이제는 수산 관련된 업종들이 계실 텐데 일단 국민 모든 전체가 이제는 수산물을 기피하는 분위기로 이제 정부가 만들어가면은 뭐 업계 자체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중국 자체 내에서도 오히려 이런 분위기는 좋지 않다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알겠습니다. 문제는 예.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요? 일본 수산물도 문제지만 지금 뉴스의 외신을 보면 중국 단체 관광객들 다 취소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뭐 이제 반일 감정. 중국판 노제팬 운동이 벌어진다 뭐 이런 그래서 얘기 있던데. 지금 단체 여행 다 취소하고 있다. 뭐 로이터, 뉴욕타임스 이런데 지금 뭐 간밤에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일본에는 여행업도 꽤 크다 보니까 예. 그런 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BBC
한 BBC 특파원이 일본 수산물이 걱정되면 세계 모든 수산물을 못 먹는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던데 이건 왜 네. 그런 거예요? 어제 우리나라 언론들이 일제히 이 기자의 트위터를 보도를 메인 뉴스로 했어요. 루포트 기자인데 이 네. 기자는 일단 배경을 좀 제가 설명드리면 중국에서 특파원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중국에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네. 지금은 대만에서 활동을 하고 예.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분의 그 트위터 자체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 다 공감했습니다. 사실 중국도 방류를 했었고 삼중 수소. 네,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중국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후쿠시마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이 트위터 자체를 사실 국내 언론들은 이 BBC 기자마저도 안전하다고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 밑에 깔려 있는 그 원문들 다른 사람들과 댓글 주고받은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걸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어떤 얘기냐면 사람들이 이제 막 공격을 해요. 그럼 너는 마실 수 있느냐 하니까 내가 지금 일본이 잘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위선적인 태도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 얘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방출하고 있는 저 핵 오염수라고 그래야 되나? 네. 그 물의 삼중 수소가 네. 네. 그거는 처리도 안 된 거고. 네, 그렇죠. 오히려 더 많다. 수치도 높은데 지금 누굴 탓하냐 중국은.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위선적이다. 근데 본인이 탭코라고 해서 그 오염수 처리 관련해서는 굉장히 잘못했다 생각했다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냥 한 기자의 개인의 그냥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프닝이 있었다. 네, 그렇게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죠. 권평론가. 네. GS건설이 영업정지 10개월 처분받았어요. 야 이거 굉장히 중징계인데 왜냐면 네. 건설회사가 거의 1년 영업 못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게 순살 아파트 이것 때문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이번에 이제 정부가요, GS 건설에 대해서 최장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이제 추진하겠다 이제 밝혔는데 부실 시공으로 영업정지 8달이고요. 네. 안전 점검 미흡이 한 달, 그다음에 품질 검사 미흡에서 한 달에서 총 10개월 정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공사가 이렇게 되는 거고 감리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감리를 맡았던 한 건축사무소는 영업정지 8달. 그다음에 설계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설계했던 아예 등록 취소. 아니면은 설계업체는 등록 취소. 그렇죠. 이제 설계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2년. 그다음에 여기에 참여했던 기술자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격정지 1년. 이렇게 해서 아예 수사까지 의뢰하겠다라고 지금 밝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중징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특히 저는 이번에 좀 같이 발표하면서 쇼킹했던 게. 이게 그 뭐 주차장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고 주거층에 대한 콘크리트 강도도 이번에 같이 조사하면서 발표를 했는데 저층부 내벽이 마이너스 19%. 그다음에 이제 고층부 내벽이 마이너스 18% 강도가 부족한 거예요. 그 얘기는 만약에 완공돼서 입주가 됐으면 그렇죠. 예. 대형 사고 날 수도 있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전 등급 D등급 받았습니다. 그래서 D등급이면 거의 재건축이잖아요, 사실. 그럼 그래서 차라리 이거 시공 과정 중에 붕괴된 게 차라리 난 거네. 예, 차라리 인명피해는 인명피해가 없었던 게 정말 천운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만약에 입주했으면 정말 대형 사고 나. 그럼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그 주거층에 대한 부분도 강도가 부족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뭐 영업정지 10개월 중징계긴 한데 사실 뭐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GS는 앞으로 어떻게 한답니까? 그럼 이거.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문제가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십니다. GS건설 그럼 영업정지 10개월이면은 이제 영업 못하나? 그럼 짓고 있는 아파트 어떻게? 이라고 하실 텐데 짓고 있는 아파트는 상관없습니다. 신규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되게 중요한 게 GS건설의 매출의 80%가 이 주택 부분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미 아시겠지만 자이 아파트로. 예, 이미 아시겠지만은 강남권이라든지 지금 주요 재건축 단지 이런 데에서 수주 영업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여기서 신규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브랜드 밸류도 떨어졌죠. 신규 영업 안 되죠. 그 조합원들이 자이 뽑겠습니까? 예.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신규 영업도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매출액이 이제 곤두박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GS건설 입장에서는 이제는 당연히 이제 행정소송을 밟아 나갈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간 끌기에 아마 들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 과거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 HDC 현대산업개발 여기도 똑같은 광주에서. 예, 똑같은 전략이에요. 예, 행정소송 들어서 시간 끌기. 그래서 아마 비슷한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GS건설과 이번에 현대산업개발 그 건은 조금 다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왜 다르냐면요. 현대산업개발은 그때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8개월만 부실시공 관련이었고 나머지 8개월은 이 하수급인 관리
의무를 위반했다는 거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소송을 했을 때 이 과징금으로 그냥 커버가 가능했습니다. 근데 요 이번에 GS는요 이게 이제 그 붕괴 사고가 있었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서 이런 부분에 손괴를 발생시킨 건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벌금형으로 대충 얼렁뚱땅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게 국토부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소송은 가긴 하겠지만 아마도 이렇게 이제 사실은 원희룡의 칼이었잖아요. 직권으로 바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쉬울 수 있을지는 일단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GS의 이미지 굉장히 많이 타격 받았고요. 지금 주가는 어때요? 반토막 났죠. 지금 그랬을 2만 것 원대였는데 같아. 1만 원대고요. 뭐 폭락 25% 했을 때 오히려 사시는 분도 저가 매수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요.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수주를 이제 어느 정도 해놨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큰 문제 없겠지만 앞으로 사실 이미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네. 제 기억에 대형 건설사들이 이런 브랜드 아파트를 만들기 시작한 거의 시초가 저는 GS 자이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맞습니다. 삼성 맞아요. 레미안보다도 GS 자이가 좀 앞섰을 건데 네. 그리고 GS 건설이 업계에서도 직원들 평균 연봉도 높고 대우가 엄청 좋기로 유명했잖아요. 워낙 돈을 잘 버니까 많이 나눠주는 거야. 네. 네, 맞아요. 근데 이러면은 회사 전망 자체가 영업정지 예를 들어서 8개월을 뭐 몇 개월로 단축했다 하더라도 이거 쉽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러면? 그러니까 브랜드 이미지 밸류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신규 영업이 굉장히 힘든 상으로 갈 거고 매출액은 뭐 100% 이제 뭐 떨어질 거라고 다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요지가 크죠. 알겠습니다. 자, 금리 얘기 좀 해보죠. 자, 한은이 금통위가 있었는데 네. 기준금리 동결했습니다. 3.50. 네. 5번 연속이에요. 네. 이렇게 한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제가 봤을 땐 가계부채 증가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일단 금리를 더 올리면 네. 가게가 감당할 수 없을 거다. 이자 부담. 반대죠. 예. 오히려 이제는 금리 지금 가계부채 증가세가 너무 높다 보니까 네. 금리를 이제는 뭐 내려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 내려야 그래야 된다는 되는데 얘기가 내리면은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아. 지금 증가세가 되게 심각하거든요. 내리지 가계부채가. 않은 게 뉴스구나. 올리지 네. 않은 게 뉴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둘 다 해요. 지금 네. 이제는 금리가 낮추기는 어렵다. 왜 그러냐면 가계부채가 더 낮춰주면 가계부채가 더 증가되다 보니까 네. 가계부채 문제가 지금 심각한데 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 네. 금리를 높이자니 사실 이제는 국내 경기가 너무 어렵다 네. 보니까 높이지는 어렵고요. 예. 그래서 이제는 동결을 이제 선택했다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저는 좀 가계부채 문제를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게 또 늘어났어요. 이게 지금 심각할 정도 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3일 기준에 따라 본다 그러면요. 일단 2분기에 이제 가계신용 자료에 따르면은 2분기에만 가계대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10조 원이 늘어났거든요. 전체 가계대출이 1,748조 원은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주담대가 14조 원 늘어나갖고 1,031조 원이 돼요. 주택담보대출이 늘었다. 네, 이 상황에서 이 고금리 상태에서 가계대출이 늘고 있고 주담대가 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부동산이 조금 빠졌으니 맞습니다. 나름의 예전에 비하면 저가 매수다 뭐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가장 큰 거는 분들이 부동산 규제 완화를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묻고 있던 이제 대출이 쫙 풀리면서 네. 아 지금 어느 정도 저점 찍었고 규제도 풀렸을 때 빨리 또 사자. 그리고 금리가 지금 더 이상 놓치면. 오르지 않고 이제 하강기에 접어들었다라고 해서 오히려 30, 40대에 또 다시 연끌을 한다 아, 이런 그래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말씀하셨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네, 신 에디터 네, 이창용 총재가 네. 이 금리 동결 발표하고 나면 항상 기자간담회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금리가 한동안 1, 2%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지 고려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한다. 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기도 한데 한국은행 총재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이게 어떤 의미가 네.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오히려 들고. 대통령실과 조금 엇갈린 메시지잖아요. 대통령실은 규제 완화해주면서 오히려 집을 사라고 그런 네. 신호를 줬다고 받아들였었습니다. 시장이. 완화니까. 네, 규제 완화니까. 근데 네. 지금 한은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가계 대출 부담이 너무 크거든요. 네. 지금 금리를 사실은 미국에서는 올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한 번 정도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굉장히 부담될 거예요. 지금 금리 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잖아요. 어쩌면 우리나라도 한 번 더 올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섣불리 이렇게 사다 보면 지금 그리고 경기가 워낙 안 좋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부동산 위기가 터지면서 사실 우리나라까지 여파가 미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시기에 집을 사면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2%까지 금리가 내려갔지만 아무리 이제 내려가도 당분간은 그렇게까지 내려갈 수 없다라는 신호를 못 박아주면서 예. 이렇게 이제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좀 타이트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 요 기름값 신에디터한테 한 번 더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계속 오르고 있던데 지금 네 맞습니다. 7주 연속 상승 이게 예. 기름 가격이 계속 오릅니다. 지금 이러다가는 정말 2,000원대까지 가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뭐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지금 배럴당 두바이 같은 게 한 70달러 선에서 그래요? 최근에는 80달러, 뭐 90달러까지 거의 갈 뻔했는데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석유가에까지 이제 적용되기가 한 3, 4주 걸린단 말이죠. 그럼 지금 이거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국제 유가가 안 떨어져요? 안 올라요?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네. 중국에서 소비를 많이 해줘야 돼요. 네. 근데 소비를 지금 경기 위축 때문에 안 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석유 남아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들이 감산을 시작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네. 오히려 가격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초래되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도 계속 감산을 연장하겠다라는 스탠스를 산유국이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유가는 계속 좀 오를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정부가 이 유류세 인하를 연장 조치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그렇게 클 수 없다. 왜냐하면 국제 유가 계속 오른다면 과연 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물가 부담이 큰데 기름값까지 오르면 서민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 같다는 좀 걱정도 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끌어올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 신혜리 뉴스포터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